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ZF가 출시됩니다. 필름 시절 SLR 스타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요 DF의 후속, 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28mm랑 40mm S렌즈 FX 포맷으로 출시할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보시면 출시 초기에 예쁘다고 난리가 났었던 ZFC를 그대로 키워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ZFC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 D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뚱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ZF는 정말 딱 적당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필름 카메라 F3를 보면은 사실은 ZFC가 가장 필름 카메라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원체 Z 마운트 지경이 커가지고 바디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ZF는 정말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마운트 직경 대비 크기도 그렇고요. 이 비율이 정말 밸런스가 좋고 필름 카메라를 그대로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상단 다이얼도 보시면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옛날 다이얼을 그대로 재현한 걸 알 수 있는데요. F3의 상단 다이얼 보시면은 ZF랑 거의 판박이죠. 이 카메라의 디자인적 모태라고 생각이 되는 FM2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에 조그마한 감도 설정 윈도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 F3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똑같아요. 이 조작감도 보시면은 이게 또로로로 굴러가다가 마지막에는 탁 하고 걸리면서 락이 걸리고요. 그때 버튼 눌러서 또 돌리면은 돌아가다가 또 탁 하면서 락이 걸리고, 근데 ZF도 똑같이 버튼 눌러서 돌리면은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탁 하고 걸리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러서 돌아가다가 또 여기서 탁 하고 걸리는, 이런 게 진짜 감성이죠. 이게 지금 1980년도에 나온 카메라라고요. 이 디자인을 43년이 지난 지금 쓰는 게 그게 정말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 상판에 똑같은 폰트로 니콘 써있는 거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ZF가 확실히 생긴 게 FM2를 닮긴 했고, 특히 요 펜타프리즘 있는 구간이 더 그러한데, F3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좀 통통하거든요. 얘는 지금 HP라서 안경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 뷰파인더가 분리가 돼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통통하게 생겨서 독특하긴 한데, 여기 머리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오히려 F3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이쪽 가죽 느낌도 그렇고, 여기 그립부 생긴 것도 그렇고요. 참 이거 그립부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ZFC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걸 지금 모태로 만든 카메라가 이거인데, 그립부가 뚱뚱해지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또 친절한 니콘이 여기 ZFC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립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립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감성을 살리면서도 편하게 쓰기 위해서 클러치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예상하시는 대로 전 이거 무조건 살 거고요. 솔직히 전 이거 지금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문제가 아닌데, 심지어 성능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ZF만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소재는 마그네슘 합금이고, 다이얼도 전부 다 금속 느낌이 나서 살짝 묵직합니다. 이 본체만 놓고 보면은 630g이고,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삽입을 하면은 710g 정도 되는데, 저는 그 무게가 바로 손맛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이 ZFC 출시했을 때 플라스틱 느낌이 나서 좀 아쉽다는 분들 많았는데, 이것도 외관만 쓱 봤을 때는 마감이 굉장히 광택이 나고 미끈하게 되어 있어서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이 딱 잡는 순간, 야 이거 금속이다 라는 느낌이 그냥 손가락 관절과 손목을 통해 딱 전해집니다. 이래서 카메라라는 건 보는 걸로 안 되고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판을 보시면은 전원 레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소프트 버튼이나 릴리즈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홀이 있습니다. 다만 유선 릴리즈의 경우에는 장착은 되지만 촬영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측에는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면은 직관적이지만 3언더에서 3오버까지만 세팅이 되는 게 안 좋거든요. 하지만 여기다가 C를 따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5언더부터 5오버까지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조리개 창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필름 카메라에 있는 감도 설정 창이라든지 필름 잔량 표시 창이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잘 디자인된 수동 카메라라면은 내가 바디 상판을 딱 봤을 때 노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조리개, 셔터, 감도, 노출 보정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D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렌즈에 조리개 링이 있어서 그걸로 조리개 값을 알 수 있지만, Z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조리개 링이 없으니까 조리개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표시를 해준 것이죠. 아주 배려 깊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되고요. 설정값 영역에서는 락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쓱쓱쓱 돌아가고, 그러다가 벌브, 타임,
동조 속도 그리고 3분의 1 스텝 조절 영역에서는 락 버튼을 눌러야 돌아갑니다. 벌브는 셔터를 누르면 선막이 열리고요. 손을 떼면 그때 후막이 닫히면서 촬영이 끝나고요. 타임은 한번 셔터를 누르면 선막이 열리고 다시 닫으려면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X는 동조 속도로 200분의 1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분의 1 스텝으로 설정을 하면은 바디 후면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3분의 1 스텝씩 조절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이거 스텝이 맞는 건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니콘 글로벌 홈페이지였나? 거기에는 이 스탑이랑 스텝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언급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다른 자료도 확인해서 이 스탑이랑 스텝이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스탑은 3스텝이 아니라 1스탑은 1스텝이라서 3분의 1 스탑씩 조절되면은 그거를 3분의 1 스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9분의 1 스탑 조절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아님 말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참고로 다용도 다이얼은 전면부 다이얼, 후면부 다이얼 두 개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원래대로 라면은 이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이 바디는 기본적으로 다이얼이 셔터 감도 노출 보정 별도로 있어서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셔터 스피드 다이얼 아래에는 동영상, 사진, 흑백 사진 모드를 선택하는 셀렉터가 존재하는데, 흑백 사진 모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감도를 설정하는 다이얼이랑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는데, MASP야 다들 아실 테고, 그 밑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오토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딥러닝 기술이 새로 적용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리뷰 기간이 짧아서 체감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 전면을 보면은 오른손으로 누를 수 있는 펑션 키가 하나 제공이 되고요. 후면은 일반적인 Z 바디들과 유사하고 버튼 배열도 Z6-2나 Z7-2와 동일합니다만 조그 스틱은 없고요. 대신에 고급형의 상징인 원형 아이피스가 제공되고, 퀄리티는 Z9과 동일해서 ZFC보다 훨씬 만듦새가 좋습니다. 배율도 0.8배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369만 도트로 해상도도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액정도 210만 도트의 3.2인치로 뭐 나름 무난한데, ZFC와 동일한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스위블 액정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뒷면이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필름 카메라랑 비슷한 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위블 액정이 채택이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스위블 액정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다음 Z6-3 같은 바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위블 액정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측면 단자에는 맨 위에 충전 및 전력 공급이 되는 USB-C 포트가 존재하고요. 밑에 커버를 열면은 오디오 출력 단자, 마이크 입력 단자, 그리고 HDMI가 있는데 마이크로입니다. 뭐 별로긴 한데 풀사이즈 HDMI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합판인데, 배터리식 커버를 열면은 무려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듀얼 슬롯이 제공이 됩니다. 일단 이게 합판 소재는 잘 모르겠어요. 플라스틱 느낌은 안 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 한번 쳐보면은 상판이랑 약간 소리가 다르긴 하거든요. 이건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언을 못하겠네요. 마감 자체는 탄탄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실 개방하면은 안엔 역시 배터리가 EN2L 15C가 들어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카메라 제작을 할 때 배터리를 이렇게 세로를 집어넣으니까 그리프가 튀어나오고, 대신에 공간이 남으니까 그리프 쪽에 SD카드를 삽입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삽입이 되니까 이쪽으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SD카드를 이렇게 후면으로 삽입하는 형태로 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듀얼 슬롯 자리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고급형 바디를 싱글 슬롯으로 출시하기는 좀 싫었던 모양 같습니다. 예전에 Z6 싱글 슬롯이라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듀얼 슬롯을 구현하고자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슬롯을 하나 더 넣어준 것 같네요. 그래서 야, 이건 뭐 합판을 열어보고 저는 납득을 했습니다. 뭐 그래, 노력을 했구나, 어떻게든 듀얼 슬롯을 만들어 줬구나 하고요. 하지만 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저라면 이 디자인 때문에 선택한 방식이니까 이해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F2Z 어댑터를 활용하면은 F 마운트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올드 렌즈 활용할 때 카메라 메뉴에서 MF 피사체 인식 범위를 ON 하시면은 MF이지만 눈 검출이 가능해서 초점 맞는 부위를 확대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셔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된 결과물 보셔도 아주 깔끔하네요.
ZF는 Z6-2와 동일하게 유효 화소수 2450만 화소로 저는 2023년 현재까지도 가장 효율이 좋은 화소가 바로 24메가픽셀급이라고 봅니다. 또 SE 렌즈 활용 및 올드 렌즈 활용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굳이 고화소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화소도 아주 마음에 쏙 드네요. 고감도 테스트도 수행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서 바디에서 JPEG 관련된 모든 옵션을 다 끄고 차트를 촬영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나 일부분을 400%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는 베이스로 ISO 100을 위치해놨고요. 중앙에는 각 감도별로 촬영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우측에는 제가 후보종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O 1600까지는 뭐 거의 코멘트 할 게 없고요. 3200도 상당히 깨끗하고 6400도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래도 화소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고감도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12800은 이 정도인데 400% 확대된 이미지라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역시나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25600부터는 이제 슬슬 디테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1200에서는 확실히 노이즈가 심해지는데 그렇다고 컬러 시프트가 일어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바디의 공식적인 상용 감도는 64000이고요. 바디에서 다이얼로 여기까지는 선택이 가능하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로우 파일이 읽히지 않아서 AI를 이용한 노이즈 저감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프로파일이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그때는 AI를 이용한 노이즈 저감을 하면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감도인데 확장 감도는 상단에 있는 ISO 다이얼로는 조정을 할 수 없고요.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고 뭐 터치든 아니면 추가 다이얼이든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은 상용 감도가 64000이었으니까 하이 0.7이 이제 10만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컬러 노이즈가 많이 심해지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하이 2.0이 아니라 1.7이고요. 요게 20만인데 네, 뭐 요거는 진짜 보너스입니다. 일단은 화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용 감도가 64000까지라는 것도 좀 돋보이고요. 저는 특히나 12800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6400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 D750으로 웨딩 사진 찍을 때는 ISO 4000 안 넘기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그 사이에 정말 기술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정도 노이즈라면은 6400은 그냥 앨범에 들어갈 사진 무난하게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래도 스냅 촬영 위주로 이루어지게 될 ZF에는 정말 어울리는 화소 및 고감도 성능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로우 파일이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은 물론 NX 스튜디오에서도 제대로 읽히지가 않아서 늘 하던 보존 관용도 테스트는 수행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어차피 저 이거 살 거니까 나중에 구매하게 되면은 언박싱 하면서 그때 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F에서는 모드 셀렉터에서 흑백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픽처 컨트롤이 추가되었고요. 그 외에도 인물 사진을 위한 픽처 컨트롤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탠다드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스탠다드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두 차례나 JPEG 색감 비교 테스트에서 1등을 했던 바로 그 설정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뉴트럴. 니콘 같은 경우에는 픽처 컨트롤 건드리면은 색감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샤픈이나 이런 것도 다 변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소프트해집니다. 그 다음 비비드, 채도도 올라가고 컨트라스트도 올라가요. 그 다음 이제 모노크롬이고 이게 가장 무난한 형태의 흑백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스탠다드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좀 무난한 걸 좋아해서 그냥 MC 모노크롬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플랫 모노크롬인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물이 빠진 것처럼 플랫하게 촬영이 되면서 약간 컨트라스트도 내려가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조 흑백에 가장 가까운 픽처 컨트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에 가장 부합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시는 것처럼 컨트라스트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 차이를 뜻하는데 흑백 사진에선 특히 하이 컨트라스트는 경조, 로우 컨트라스트는 연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딥톤 모노크롬이라는 것도 추가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경조 흑백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붉은색 계통을 밝게 올려버려서 인물의 입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좀 밝게 찍히고 청색이나 마젠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는데 아마 인물보다는 이건 이제 풍경 사진에서 하늘이 굉장히 좀 딥하게 촬영되기 위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필름 시절에 풍경 사진 촬영을 하면서 컬러 필터를 렌즈에 끼는 것 같은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원래 있었던 포트레이트 인물인데 약간 뽀샷이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치톤 인물이라고 새로 픽처 컨트롤이 추가가 됐고 기존 포트레이트보다는 확실히 좀 더 대비가 살아가지고 보기 편하고요. 저는 피부색도 뭐 나름 투명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보다는 영상용으로 준비가 돼 있던 플래시 있는데 어차피 N로그 내장 촬영이 되니까 요거 선택하실 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 흑백 모드가 추가된 만큼 저는 보통 26mm 팬케이크 렌즈를
모드를 마운트하고 다닐 때는 흑백 모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흑백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 바디에 생긴 거나 뭐 조작감도 그렇고 정말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픽처 컨트롤은 이제 주로 모노크롬 MC로 하고 다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사진에서는 플랫한 거보다는 이제 컨트라스트가 좀 살아있는 걸 좋아하고 일반 모노크롬에서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만큼의 컨트라스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흑백 사진인 만큼 만약에 결과물에서 컨트라스트가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일괄적으로 대비를 증가시켜서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닷징과 버닝을 통해서 브러쉬를 문질러 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컨트라스트를 싹싹 올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흑백 사진만 촬영한 건 아니고요. 26mm 말고 다른 렌즈로 촬영할 때는 컬러 사진을 주로 촬영을 했어요. 요새 하도 고화소 바디가 많아지긴 했지만 2450만 화소로도 충분히 모델분과 개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가족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을 기록하는 용도로는 2450만 화소가 딱입니다. 저도 뭐 요새 어쩌다 보니 그 리뷰 목적도 있고 해가지고 고화소 바디를 주로 쓰고 있는데 2450만 화소 이거 오랜만에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2400만 화소급 카메라를 쓸 때는 로우 파일을 그냥 셀렉만 하고 특별히 뭐 지운다거나 하지 않고 전체 다 보관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저장 공간이 남아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촬영할 때도 간혹 다가올 때가 있어가지고 셔터를 누를 때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ZF를 사용하면서는 전혀 그런 머뭇거림 없이 걱정 없이 계속 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편하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 지금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상도는 최대 4K로 보고 계실 것이고 결국 830만 화소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 2400만 화소면은 무려 3배예요. 3배. 물론 고화소 바디에 비해서는 확대를 했을 때 디테일이나 크롭의 자유로움 이런 거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감상한다는 기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는 말씀드린 대로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삽입이 되지 않고요. SD카드와 마이크로 SD가 삽입이 되는 정말 독특한 듀얼 슬롯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릴리즈 모드는 크게 싱글 프레임, 초당 1연사에서 초당 7연사까지 선택 가능한 저속 연속, 대략 초당 7.8연사가 되는 고속 연속이 있고 H+, 즉 고속 연속 연장을 선택을 하면은 연사 시 화면이 프리징이 되지만 최대 14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전자 셔터가 아니라 기계식 셔터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이 셔터박스의 성능 자체는 대단히 우수한데 아쉽게도 로우 파일을 촬영할 시에는 11연사 정도로 구현이 되고요. JPEG 옹리로 촬영할 경우에만 14연사로 촬영이 됩니다. 먼저 JPEG 옹리로 촬영을 해보면은 고속에서는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요. 물론 이건 니콘에서는 실제로 닌자로 촬영되는 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현장 느낌이 나도록 좀 약간 후보정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블랙아웃이 생기면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H+에서는 블랙아웃이 되지는 않는데 화면에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기는 프리징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초당 촬영 매수가 많아서 웬만한 애니메이션급의 이제 프레임 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은근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초당 30연사가 가능한 고속 프레임 캡처 모드가 있긴 합니다만 JPEG 화질이 노멀로 고정되고 로우 파일이 촬영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버퍼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니콘의 경우에는 바디 옵션에 따라서 연사 속도와 버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참고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무손실 압축, 고효율 별, 고효율 3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 용량은 보시는 대로이고 최대 촬영 매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20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초로 세팅을 했고요. 기계식 셔터로 테스트를 해봤고 전자선막을 해봤을 때 연사 속도가 달라진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SD카드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V90과 V60 두 가지 메모리 카드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연사 속도의 경우에는 JPEG 옹리로 해야 14연사가 달성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조건에서는 대략 11연사로 작동이 되는데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11.3연사 정도로 가끔 1초당 12장이 찍힐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V90의 경우에는 무손실 로우 JPEG만 제외하면은 모두 200장 최대 촬영 매스에 도달했고 버퍼도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 됐고요. 특히 고효율 별 로우 파일 이하로는 셔터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무제한급 촬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손실 로우 플러스 JPEG 경우에도 거의 13초 정도로 연사가 지속되는 것이고 나머지 로우 파일 촬영에서는 대략 18초 그리고 14연사로 작동하는 JPEG 옹리에서는 약 14초 정도로 연사가 지속이 되는 셈인데 요즘 고화소급 플래그십이 한 5초에서 10초 내외 정도로 버티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대단한 지속 능력과 버퍼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있고요. 물론 화소가 높지 않고 연사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 않은 점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쾌적하게 연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6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차이가 없다고 하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만 V6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도 최소한 10초 이상은 연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연사가 엄청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V9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3, 4초 정도면 충분하지 하시는 분들은 굳이 V90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의 경우에는 연사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버퍼 클리어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또 정식 규격상 마이크로 SD는 UHS-2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V90짜리 메모리 카드를 제가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무선실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을 촬영할 때는 70장 정도로 촬영이 됐고요. 이하 나머지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 고효율 로우 파일 옹리로 내려가서야 200장까지 도달했고 이때에도 클리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EG 옹리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되는데 6초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무제한급 촬영은 아닌 것 같네요. 다만 마이크로 SD 카드의 경우에도 가장 짧을 때도 한 7초에서 6초 정도는 버텨주고요. 가장 길게는 18초까지도 연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사 시에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도 한 줄 평을 하자면 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Z9, Z8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3D 트래킹도 지원되고 기존 Z6-2나 Z7-2에서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음 세대 바디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기획 상품을 기존 제품 기반이 아닌 새로운 세대로 출시를 해줬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세대 구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3세대 바디라고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델분 걸어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의도한 건 아닌데 흰 배경에 지금 흰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카메라가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 애니메이션도 훨씬 발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눈 가리면 다른 쪽 눈 잡고요. 또 한쪽 눈 가리면은 반대쪽 잡고 굉장히 또 빠르게 반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양손으로 가리는데도 이게 얼굴을 또 잡아내더라고요. 열리면 또 바로 눈 잡고요. 아무래도 연사에 들어가면은 Z8이나 Z9보단 좀 부족하긴 하지만 첫 한 장 찍을 때까지는 거의 동일한 감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디 테스트라기보다는 렌즈 테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거리 근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검출한 이후에 실제 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속이랑 고속 연장이랑 약간 AF 성능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고속 모드에서는 AF도 굉장히 매끄럽게 구동이 되고요. 실제 결과물을 보셔도 초점이 나간 거 단 한 장도 없이 모두 완벽하게 검출과 추적을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당 7.8연사라고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정도면 무난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 연속 연장에서 제가 전력 질주를 해보니까 90% 정도의 정확도로 AF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적중형 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셔터가 계속 움직이면서 센서를 가리고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카메라가 힘들어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촬영된 결과물 보시면은 전체 200장 중에서 한 20장 정도는 살짝 초점이 나갔고요. 이게 거리가 유지될 때는 거의 완벽하게 초점을 잡는데 완전 근접했다가 멀어질 때 그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확실히 14연사라는 게 좀 빡세긴 하죠. 다만 저는 저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도 그냥 H 플러스로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로우 파일을 함께 촬영하면은 연사 매수가 떨어지면서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피사체와의 거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지 저렇게 반복적으로 완전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계속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 아들 그네 타는 것도 그냥 고속 연속 연장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고정된 상태이고 아까 테스트와는 다르게 이때는 99% 이상 초점을 다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연사 매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콘 카메라답게 초점 영역을 와이드 영역으로 설정할 경우 어느 쪽 인물에 초점을 잡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거 잘 사용해 보시면 진짜 개꿀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촬영 모드에는 AF-C가 있고요. 또 동시에 AF-F가 있는데요. AF-F를 선택하셔야 카메라가 알아서 자동으로 추적을 해주고요. 동영상 AF의 경우에도 굉장히 매끄럽게 발동이 됐는데 얼굴 보이면 바로 눈 검출 들어가죠. 사진이야 고속 연장해서 연사를 하면은 Z8이나 Z9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동영상 AF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러워서 Z8이나 Z9과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ZF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세대 니콘 바디들 전부 다 기대가 되네요.
또 ZF가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유형은 컨테이너 MOV로 H.264 10비트와 H.264 8비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MP4로 H.265의 8비트가 존재합니다. H.264 10비트의 경우에는 SDR과 N로그, HLG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SDR로 고정이 되고요. 컨테이너를 MOV로 선택을 하면은 4K 60p, 50p, 30p, 25p, 24p 선택 가능하지만은 MP4로 선택을 하면은 4K는 촬영이 안 되고 FHD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중 중요한 포맷들은 해상력 차트를 촬영해서 400%를 확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오버샘플링이 되는 4K 30p를 배치를 했고요. 우측에는 1.5배 크롭이 되는 4K 60p를 배치를 했는데 4K 30p 쪽이 조금 더 화질이 좋긴 하지만 4K 60p도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4K 60p 같은 경우는 오버샘플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4K 24p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오버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4K 30p와 완벽하게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즉 4K로 녹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영상 포맷을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샤프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Full HD 120p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4K 시퀀스다 보니까 400%를 확대하면 어쩔 수 없이 화질 여러가 있고요. 라인 스캠핑으로 추정이 되고 화질은 평이한 수준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Full HD 60p인데 이 경우에는 120p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거 축소된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전체 화면을 보면은 좀 더 좋아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뭐 나름 굉장히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265 8비트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똑같이 4K 30p로 촬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제해 있는 차트를 촬영할 때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동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일라 토니원을 이용해서 DR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10비트 SDR의 경우에는 9.85 스탑 정도 나왔는데 완전 리니어하지는 않고 약간 감마를 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감마에서 HLG 테스트를 해보면은 슬로프 베이스로는 16.1 스탑이 나오는데 클린 스탑으로는 11.6 스탑이 나오거든요. 웬만한 로그 촬영도 12스탑에서 끝나는 카메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는 굉장히 우수한 수치네요. 그리고 N로그 촬영 시에는 슬로프 베이스로는 14.2 스탑이 나오지만은 클린 스탑은 13.1 스탑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평가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12스탑 정도 나오면은 뭐 평이한 수준이고요. 그보다 못하면은 조금 안 좋은 거고 ZF처럼 13스탑을 넘기면 굉장히 준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ZF는 생긴 걸로만 봐서는 완전 사진 전용 바디처럼 생겼는데 동영상 기능도 상당히 좋고요. 스위블 액정이 채용되어서 셀프 브이로깅까지도 가능합니다. 약간 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N로그 내장 레코딩 및 HLG에다가 4K 60p까지 지원하는 등 영상 성능도 괜찮아서 좀 느낌이 이상해요.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올 니콘 바디들은 내장 N로그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그 점도 정말 좋네요. N로그 촬영한 것도 보자면은 18% 그레이를 35 IRE로 촬영을 해서 니콘에서 제공하는 룩업 테이블을 입히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뭐 굳이 컬러 그레이딩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컬러를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크로마 차트 확대를 해보면은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문제없이 다 보고를 해냈고 컬러도 제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니콘 N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가지고 이 언더 쪽 안부는 13 IRE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명부는 거의 100까지 다 올라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로그 파일들은 굉장히 뭐 75에서 잘린다거나 요 밑에 안부도 뭐 25부터 시작한다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압축이 되는데 니콘은 좀 압축이 덜 돼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노출을 밝게 올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일반 SDR 촬영하듯이 하시면 되고 노출을 밝게 올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룩업 탭을 입혔을 때 조금 떡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 주의하세요. 그리고 ZF는 바디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전자식 손떨방을 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롭되지 않고 전체 영역을 활용하는 4K 30p에서 전자식 손떨방을 켜면은 다음과 같이 촬영이 되는데 해상도는 4K로 유지가 되지만 주변부 일부가 잘려나가서 전체 영역의 대략 80% 정도로 촬영이 됩니다. 전자식 손떨방이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하는 편인데 대신에 좀 크롭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60p로 촬영을 할 때는 1.5배 크롭이 돼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전체 영역의 66%가 촬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K 60p에서 전자식 손떨방을 키면 더 많이 크롭이 되는데 상당히 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영역에서 대략 53% 정도로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형 바디답게 Z8처럼 스킨 소프트닝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사진은 물론 영상에서도 피부 보정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 설정이 각각 구분되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본 기능을 끄고 영상만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 셔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버샘플링으로 구동되는 4K 30p도
그때도 굉장히 준수하게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4K 60p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젤로 셔터 이 정도 막아주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ZF는 엑스피드 7을 사용하는 Z8 등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와 쾌적한 영상 촬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화 시에는 주변부에 붉은 선으로 표시가 돼서 녹화 중인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동영상 정보 보기 메뉴를 활용해서 시네마 비디오 디스플레이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밝기 정보 표시도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웨이브 폼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크기를 라지 사이즈로 선택하면 꽤 크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요. 굳이 닌자 같은 외장 모니터 없이도 웨이브 폼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또 단자가 마이크로 HDMI라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상당히 편하게 외장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정보를 표시할지 말지, 카메라 화면을 보일지 말지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서요. 클린아웃 여부, 카메라 모니터 블랙아웃 여부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또 iOS와 미세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6분의 1 스탑씩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셔터 속도 범위 확대 기능이 존재해서 프레임 레이트보다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니콘이 요즘에 진짜 카메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를 니콘 말고 또 누가 해주겠어요. 풀프레임 SLR 필름 카메라 디자인을 가진 현존하는 유일한 카메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지금까지 출시된 1안 반사식 형태의 모든 카메라 중에서 이 카메라가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같습니다. 그리고 니콘의 F는 누가 뭐라고 해도 RF 카메라 시대를 끝낸 당대 최고의 카메라였고 SLR 시대를 선도한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아이콘이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런 정도의 감동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역사라는 것이고 헤리테지라는 것이겠죠. 저는 니콘만이 할 수 있고 니콘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들었다라고 평을 하고 싶어요. 또 단순히 과거의 감성을 끌고 오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출시된 니콘의 미러리스 중에서 플래그십인 Z9과 그와 거의 동일한 이상한 카메라인 Z8을 제외하면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카메라로 감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어요. 정말 카메라와 사진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거 아직 발표도 하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ZF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SE 렌즈가 현재 2개밖에 없다는 것인데 물론 26mm 팬케이크 렌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지만 뭔가 SE 렌즈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략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내기 위해서는 SE 렌즈들이 딱이라서 다른 렌즈들도 제발 좀 SE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를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럼 또 살게요. 아무튼 저 이거 지른다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요. 배송이 오게 되면은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